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의 구형을 앞둔 오늘 그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맞섰던 박정훈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했습니다. 국방부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사명감이 충만한 군인들을 진급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잘못된 명령에 항명했던 군인들도 진급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20살 해병대원의 죽음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외압에 맞섰다 보직 해임됐습니다.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에게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덮어씌웠습니다. 수사 외압부터 박 대령을 향한 보복 조치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입니다. 체포영장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줄줄이 기각됐고 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주어진 소임에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헌법가치 수호를 인정해 보국 군장 3일장을 건넨 이재명 대통령은 박정훈 대령을 준장으로 진급시키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장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작전처장으로 계엄군 헬기의 긴급 비행 승인을 3차례 거부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늦춘 김문상 대령도 어깨에 별을 달게 됐습니다. 국회를 향하던 후속 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걸로 조사된 조성현 당시 수방사 1경비단장도 하반기 진급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령 복종만이 절대적 가치로 인정받던 군에서 군인 정신을 지킨 항명만큼은 예우하겠다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2차 계엄을 준비했던 게 아닌지 의혹을 받는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들은 단 한 명도 진급시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지금 나온 속보 하나 또 하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에 저항했던 박정훈 대령 지금 준장으로 진급했다라는 속보가 원스타라고. 나왔어요. 원스타를 달았군요. 사실 그 박정훈 대령의 그 병과 우리 옛날에는 이제 헌병이라고 했었고 이제 군사경찰 이 장르에서 이 병과에서 별 달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해병대에서는 더 그럴 테고요. 해병대니까 또. 그런데 준장 진급을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지금 국방부 장관도 군 출신이 아닌 인물 안규복 장관으로 바뀐 내용, 그리고 지난 내란 사태 겪으면서 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이 어떤 이미지나 생각이 있을 텐데 이 박정훈 대령의 진급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보수 정부에서도 해병대를 준사군으로 이제 재편을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그걸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배우자가 해병대 나오고 도련님 해병대 나오고 또 친척이 해병대 지금 집안이 해병대 집안이네요. 예, 그래서 이걸 되게 현안으로 되게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대선 공약으로 혹시 나올 남편이 때부터. 몇 기인지 아세요? 들었는데 이게 너무 숫자가 어려워서 잘 못 외워서.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김규현 변호사가 훨씬 후배더라고요. 김규현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습니다. 예, 생각보다 어려요. 요새는 그 이제 로이킴이라는 가수가 현빈. 그럼 뭐 현민 씨도 있는데 로이킴이라는 가수 공연만 가면 여기저기서 몇 기야가 쏟아져 나온다. 봤어요. 영상 봤어요. 그 해병대 정서라는 게 예,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원래 해병대 아싸 호랑나비 그분 아니에요? 그분도 몇몇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죠. 자기 세대 해병대를 안 해. 김문구. 나는 로이킴. 네, 로이킴. 네. 다시 말해봐. 김문구. 자기 세대 뭐? 자기 세대 해병. 나 현빈. 노영희 변호사 세대면 저 임채무 선생이나 임채무 해병님 계시죠. 임채부 씨도 해병대 네, 나왔습니다. 되게 임채무 씨 혹독하게 해병대 하셨다고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네. 박정훈 대령의 준장 진급 소식 속보로 지금 제목 수준 나왔는데요. 더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장으로 진급했고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왔네요. 군사경찰병과에서 장군 진급이 박 대령이 처음이다라는 내용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도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이 조만간 공소청과 이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사실상 보안 수사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나왔어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추진단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보안 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내고 해명을 했는데 지금 검찰 개혁에 있어서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눠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권 남겨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보도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 개혁 추진 단에서는 사실은 예.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보안 사건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경찰이 물론 잘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리적으로나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고 또 예. 하나는 검사들이 공소를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무죄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수사에서 허점을 좀 보여가지고 무죄가 막 남발되는 상황이 되면은 자기네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한 보안 사건 정도는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데. 예.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여지를 남겨주잖아요. 그러면 이 검찰 개혁은 또 완전히 물 건너간다. 왜냐하면 이들이 9월달까지만 어떻게 좀 버텨보면은 또 뭔가 새로운 게 이제 생겨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검찰들에게 보안 사건을 주면 그거를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네들 성과인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막 선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우리가 이거 줘야 된다. 우리가 훨씬 경찰보다 잘한다 이러면서 이게 그들에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일인가를 우리들에게 소고하는 방식으로 이게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이거는 주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지금도 많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으면서도 저는 제도기 때문에 뭐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라고 예. 보는데 그러니까 선택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그걸 또 어떻게 써먹느냐죠. 네, 사실은. 우려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살려두면 야 이거 사실상 검찰이 그냥 또 수사하는 걸로 변질될 거야. 이 우려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그렇게 제도 개혁이 되어 왔고. 그럼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영 변호사님이나 법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안 수사가 필요해 한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 보안 수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건 아니야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전 그 말도 맞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검사가 그걸 지휘하거나 명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수사를 했던 주체가 동의를 구해야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다든지 이런 식의 보안을 둘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안 수사권 자체가 프레임화되어 있어서 보안 수사권 하면 이 검찰주의자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게 기능적으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기능적인 걸 그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고 결국 오늘 나온 입장도 추진단의 해명 자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결국은 예. 왜냐하면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는 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이제 사실은 좀 큰 덩어리의 그 논의 과정이 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 거잖아요. 수사권을 이리저리 없앴더니 거기다 등을 붙여가지고 부활시켰던 원복시켰죠. 그런 걸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보안 수사권 이렇게 쓰라라고 만약에 줬을 때 이걸 그렇게 안 쓰고 저렇게 써가지고 또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네. 혹은 권력을 탐하는 형태의 검찰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뭔가 좀 외부적인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 안으로 못 넣는가. 맞아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어요. 이건 선악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가졌을 때 그 패단을 너무너무 많은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힘을 받아서 한 건데 보안 수사권을 주면 가장 크게 나오는 우려가 지금 앞서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도 전횡을 휘두르는 거 아니야? 네. 요만큼 준 건데 자기네들 이만큼 수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못하게 제도적인 제어책을 같이 네. 논의해야 돼요. 이게 큰 덩어리로 준다 안 준다 해서 끝나는 논의는 아니잖아요. 준다면 어떻게 줄 것인가에 관련해서 당연히 디테일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논쟁이 있는 것만으로도 걱정하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2차 종합특검 가봤자 꽝이다. 그 검사들이 1차 때처럼 막 태업을 한다든지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홍사훈 기자이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검찰들이 또 태업할 거다. 주면 네. 주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꿈꾸느라고 하느라고. 그럴 가능성은 사실 있어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법조인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법조인들의 논리는
그런 걸 가지고 매개고리를 해서 어쨌든 산소호흡기처럼 이렇게 연명하려고 하는 그렇지. 이태들 알고 보니 끊어버려야지 이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검사들 입장에서는 섭섭하겠지만 자업자득이고 아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래서 그럼 논의를 좀 한번 깊게 해보자라고 예.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는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논의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긴 시간을 끌어서도 또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검찰청법,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 통과가 되고도 유예기간 1년을 가지고도 많은 분들은 불안해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너무 시간을 길게 끌어서도 안 되겠다. 근데 이게 정치적, 그러니까 여의도 테이블에 올려져 있을 때 검찰 개혁이 되게 선명해 보여 이러지만 이게 제도로 운영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거를 보안 사건을 주지 않고 어떤 제도를 만들었는데 예. 거기서 전 국민적 공분이 나는 사건이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허점이 생기는. 네,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또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부실기소했는데 그대로 공소유지하다가 뭐가 안 되거나 했는데 그 사건이 엄청나게 다른 예를 들면 더 있는 사건이었어. 근데 검사가 보기에 이거는 수사를 뭐 예를 들면 누군가 보기에 수사를 더 해봤어야 되지 않나라고 했는데 1차 수사는 종결됐어. 예.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공격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한 고려를 좀 같이 해나갈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뭐 칼로 무자르듯이 툭 자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조차도 물을 잘라도 확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사회적 어떤 토론, 논의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다룰 뉴스는 한겨레 21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종로 세운지구 재개발 관련돼서 보도하는 내용인데 우리 김한 기자 팀이 계속해서 이걸 지금 네. 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호, 네. 우리가 한호건설 얘기했었죠. 한호건설의 사업손익 분석 등 내부 보고서에 보면 NH투자증권 투자보고서 등을 보면 한호가 지금 저희가 이제 종묘 관련해서 얘기했던 건 4구역이었는데 뭐 3-2 뭐 혹은 3구역 이런 데에서 오세훈 시장의 용적률 상향 정책으로 5,200억이 넘는 개발 이익을 거둘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4구역하고 이제 연결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네. 우리 김한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호가 4구역에서는 저희가 주로 보도했던 4구역에서는 그러니까 토지의 n분의 1을 갖고 있는 토지주고 그렇죠. 3구역과 6구역에서는 시행사입니다. 그렇죠. 시행사라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토지 한 92%의 이제 이익을 한호가 가져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 3구역 이익 전체가 한호 거라고 봐도 되죠. 그런데 이거 사업 계획을 짤 때 부동산 관련된 이제 이런 재개발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민영 개발의 경우에 보통 페이퍼상으로는 이익률을 한 100이나 103으로 맞춥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익이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왜 이거 민간이 돈을 다 벌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익을 맞추는데 근데 실제 분양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입수한 이제 한호의 사업손익 분석이랑 NH투자증권,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이 대주단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돈을 끌어모으는 예, 건데 여기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이게 3구역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를 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용적률을 올리기 전에도 1,600억대의 이익이 예상이 됐어요. 이거 한호가 거의 다 가져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2024년 8월 달에 세운지구 전체, 그러니까 도심을 고밀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용적률을 800%대에서 1,500%까지 올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익이 어떻게 되냐? 5천억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5,233억. 네네. 예. 근데 한호는 그동안 저희 보도에 대해서 뭐 가처분도 신청하고 민사도 내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서울시가 맨날 정책을 변경해갖고 우리가 손해를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알아? 우리는 사실상 서울시 정책의 희생양이야. 그랬었죠.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3구역 하나에서만 지금 현재 5천억이 가장 넘는다. 최신 버전의 투자 보고서를 보면 5천억대 이상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게 6구역도 있습니다. 6구역도 있고 지금 4구역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뭐 다릅니다만 분양 가치가 높은 게 4구역이에요. 왜 4구역은 종로 대로랑 마주하고 있고 뒤로는 청계천이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그렇죠. 뭐 그러다음에 그 세운지구 오세훈 시장이 소위 말하는 그 도심 생태 녹지축이 시작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3구역은 이렇게 약간 뒤에 있어요. 을지로 약간 뒤쪽에. 그렇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이제 예상이 되고, 이거는 근데 사실 저희가 기사로 써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다 문서를 맞춰보고 문서를 입수하고 하는 건데, 서울 도심 한복판 제일 좋은 자리 아닙니까? 종로 을지로가. 근데 거기서 용적률을 2배 올려주면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더 발생해요. 이 얘기는 밥 먹으니까 배불러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뭐, 근데 사실. 지금 한우랑 서울시는 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냐면, 야, 이 밥은 특이한 밥이라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밥이 있어요? 네, 있나 봐요. 네. 약간 저 카뮤트나 뭐 곤약밥 이런 거. 곤약 같은 거. 와.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김환 기자는 이걸 다 들여다 봤으니까 지금 이게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호나 서울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에서 지금까지 한겨레 20일 보도 나온 이후에 했던 꾸준한 태도가 뭐냐면 그렇지 않다였거든요. 않다예요. 저는 서울시 출입 기자들이 이제 좀 나서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출입 기자들의 어떤 특유의 문화나 정보를 받는 거에서 관계들이 있겠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와 SH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태를 기만하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저희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와 이제 그 다투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서. 근데 서울시 출입 기자들은 지금 뭐 서울시가 이거에 대해서 뭐만 하면 그냥 쭉 그 입장 받아주는 기사 내고 지금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이고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업에서 이익이 예상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출입 기자들이 출입하고 있는 서울시의 기자단이 별다른 기사를 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이래서 사람들이 출입 기자단을 폐지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법조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다, 존재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번 주 이제 발행되는 한겨레 21에서 좀 더 자세하고 내용을 더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서울시와 SH가 한 거짓말을 서울시와 SH의 내부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는 기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끈질기다. 그리고 기대된다. 그리고 지금 한호건설도 그렇고 서울시 쪽도 그렇고 이제 김환 기자를 계속 고소하고 있어요. 네. 좀 그만하세요. 한번 고소했는데 또 고소 좀. 고소하냐고요? 뭐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뭐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라이브 방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우리 방송에 대해서도. 예. 그 해당 그 회차에 그때 대해서요.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내려달라, 삭제해달라. 한호가 지금 급하게 사내 변호사 구인 공고를 냈다라는 게 제보가 그래요.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두 명의 가봐야 변호사가 되겠네. 있는데 아니 노 변호사님 한번 거기 어플라이해서 고소가 너무 낮아. 아, 그래? 우리 그러면 더 가는 거지. 다른 뭐라고? 변호사님들 안 갈 때 우리가 가는 거 어때요? 우리 가자고요? 거기를? 보수가 낮대잖아. 노 변호사님, 아니 노 변호사님은 이미 생각이 없는 거죠. 나만 갈. 나 보수가 낮다고 말할 순간 갑자기 마음이 보였어. 자,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21 보도 계속해서 꾸준히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방송 통해서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서울시 한복판 노른자 땅에서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돈이 정상적으로 뭐 이익금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이게 뭐 서울시로 혹은 시민들에게로 돌아간다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과정 속에서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서울시가 체크가 될 텐데도 진행을 한다. 라면 여기에 문제 제기 아니, 당연히 그리고 하시는 저는 거죠.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이건 도시 철학의 관점에서 나는 도심을 고밀도 개발하고 밑에를 녹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난 그런 주의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개발론 자기가. 그러면 그거를 공영 개발해야죠. 그렇지. 네, 공영 개발 방식으로 해서 그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밑에도 돌려줄게. 근데 이 개발 방식이 지구가 섞여 있어서 민영 개발 방식인데가 대부분인데, 민영 개발 방식인데서 용적률을 높여주면 민간이 돈을 벌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공익성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앞뒤가 안 맞고, 본인이 만약에 그런 주의자면 이걸 다 공영 개발하는 방식을 택했어야죠. 그러니까. 자, 지금 저희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 형사합의 25부 재판 과정을 조금 확인해봤더니 아직도 서중 조사가 계속 오늘 이어지고 진짜 밤새겠네요. 있고요. 예. 이게 그러면 거의 다시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할 텐데. 아니 원래 한 번 이게 정도 더 할 수도 있다고 말은 재판부가 하긴 판단할 했어요. 일이겠지만 지금 그 법정 내의 분위기는 거의 필리버스터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대단하네. 그리고 방청석도 고단하겠어요. 피곤하죠. 여기 선착순으로 들어갔다는데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취재가 가능하다면 이 윤석열 피고인이 계속 졸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변호인들의 징징거림도 계속 확인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국민의힘 얘기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호선 당무위원장 고소를 했네요. 네, 예, 명백한 정치 공작이다라면서
허위자실 적시의 명예훼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내용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뭐 기존에 해왔던 얘기는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무감사라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범죄다. 그리고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한 사람이나 그 배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그래서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국민의힘 상황을 보자면 그렇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한 사과라는 걸 하고 뭐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뭐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평가도 받지만 사과를 하고 당 쇄신안이라는 걸 내놓고 바로 다음날 인사를 단행했는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구하기 있죠. 예, 뭐 그리고 이제 저 남양주 시장했던 그 조모 씨, 조광은 씨 등등 이런 인물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윤들이 전면에 나서고 이게 뭐 윤과의 절연이 가능하냐 불가하다. 뭐 윤억의 인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비판들이 나오는 타이밍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이 좀 인상적이던데 일단 용병을 제거해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하는 말이고요. 용병이라고 계속 표현했으니까. 그리고 노인들의 잔돈을 노리고 있는 극우 유튜버의 단절이 없이는 재기 불가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 종교 집단을 적출해야 한다. 예, 홍준표 전 시장의 이야기고요. 배현진 의원도 얘기해줘야죠.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병기 방지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는 그렇게 비정한 것이고 가죽을 벗기는 혁신 없이는 계속 정당이 빙하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이렇게 말하니까 배현진 의원이 원래는 홍준표도 최측근으로 불리던 사람이죠. 원래는 퀴즈였지. 친홍이었죠. 친홍. 이분이 얘기했어요. 탈당하신 홍준표 전 시장 왜 그러냐. 본인은 아무 기책 없이 남 탓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느냐. 정작 본인은 22대 총선 무렵에는 어떻게 했느냐. 12.3경에서도 넌 뭐라고 말했느냐. 너 지금 큰아들하고 명태균이 얽힌 이슈가 연결되자마자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자격이 없다. 예. 언론도 홍 시장과 인연이 이미 끝난 우리 국민의힘을 그만 엮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2대 총선 무렵 비뚤어져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저를 비롯한 후배들의 절박한 호소와 간청을 못 들은 척하고 소위 코박콩 입국다 하셨다. 이렇게 배현진 의원이 썼어요. 예. 근데 22대 총선 때 뭐 이렇게 간청을 했었나요? 절박한 호소를 했었나요? 나는 예. 모르겠네 진짜. 아무튼 왜냐면 그때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뭐 그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렇습니다 지금. 아직 다 안 망했어요. 그래서 네? 아직 다 안 망했어요. 망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ING. 그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어때요? 뭐 본인들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자들이거나 본인들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예. 근데 외부에서 일단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당명을 변경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 큰 질문 하나를 지금 못 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과 어떻게 할 거냐. 절연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장동혁의 사과도 주어가 없는 사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해봐야 사실 별 그게 없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만 그렇게 저렇게 간단한 거를 왜 못하지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보면 지금 장동혁 체제가 공고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장동혁 물러나지 않겠어? 장동혁 그 소리는 쏙 들어갔지. 장동혁 간판으로 선거 되겠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아예 쏙 들어갔고 그러면 그 시점보다 지금 더 퇴행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번 6월 3일에 있을 지방선거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이 그 선거를 위해서 어떤 장동혁 측에서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모습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은 굉장히 날카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금요일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이에요. 서울 쪽에 제법 큰 눈이 올 거다. 눈이 온다. 되게 춥다. 오늘 밤부터 온다는 거 라는 아니었어요? 예보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다이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